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연료 절감에 대해서 자동차 메이커보다 앞선 기술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료 절감한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 분야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수만 가지 부품이 있는 그 자동차에 영향을 미쳐서 연료를 절감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 박사들, 석사들, 연구진들이 힘을 합쳐서 연비 1%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터무니없는 연료절감기 만들어서 효과 있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효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 조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연비를 올린다? 그러면 매연은 어떻게 할 거냐? 출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박자를 맞춰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가 연비를 향상시켜서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근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운전자가 차를 구입할 때 연비 높은 차를 산답니다. 자, 연비 높은 차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엔진 제어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물차라 그러면 자기가 운행하는 코스에 적재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도로 구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신한테 유리한 차종이 어떤 차종이냐, 또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가 유리하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리한 차량도 있고 유리한 차량도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자동차를 선택하실 때 자신의 운행 조건과 맞추는 작업, 유리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 차를 구입하고 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차를 샀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시키는 대로 오일은 언제 갈아라, 또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장이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엔진 체크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고장이라 하는데,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기 전에 차 상태가 안 좋다, 엔진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딸린다, 또 연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정비공장에 가시면 점검을 받아보세요. 점검을 받아보시면 요즘은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를 물리고 각종 센서들 값 시동 걸어놓고 악셀레터를 밟아보고 또 그 상태에서 진동이나 소음이나 또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야 되는 거죠. 인젝터도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면 인젝터 압력들이 틀리면 압력 틀린 거 잡아내면 되는 거고요.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전압값들이 이상하다 하면 그거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장나기 전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센서들에 카본이 껴가 있고 또 EGR에 문제가 생기가 있고 또 DPF가 고장나 있고 또 SCR 고장나 있다. 진단기에 뜨면 고치면 되는데 안 떴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서비스 데이터를 보면 무엇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정상적인 차를 사고 관리를 하고 고장난 부분이 없게 정비하고 있다 하면 그래도 연비가 다른 사람하고 같거나 처진다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운전자 지식과 능력 부족이에요. 자,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다, 차가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전 실력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기 머릿속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는 고장 진단기로 찍을 수가 없는 거죠. MRI 찍는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연비 운전 못하는 사람들요, 지식이 없습니다. 크루즈 놓고 다니죠. 왜? 과거에는 불안자식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리막길만 보면 기아 뺀다 이런 식으로 타고 다녔는데 지금 전자식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속도로 운행하시면 크루즈 운행을 합니다.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루즈 운행하면 기름이 더 먹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크루즈 하는 게 기름이 적게 먹는다고 크루즈를 합니다. 자기가 변해야 된다, 자기가 배워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해서 자, 고장난 차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차량들, 그 차량들은 어떤 차입니까?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정비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차량들. 차가 고장이 났다, 상태가 안 좋다면 정비사들이 일일이 점검 다 해주는 차들은 어떤 차일까요? 여객 운수업체 차량들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가 개발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왼쪽 모니터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모니터 나와 있는데 1115라고 되어 있는 것은 RPM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621로 나와 있는 것은 순간연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76으로 나와 있는 것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변속을 제때 안 했다거나 가속 페달을 너무 많이 밟았을 때 엔진 RPM 영역별로 영역을 정해놓고 그걸 오버했을 때 안전운전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5267 이것은 연료 사용량입니다. 5.267리터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497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비가 4.97이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P를 보면 10689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고 T는 25분 동안 운행했고 그는 거리 26.218km 그리고 RPM 변속 제때 안 됐을 때 RPM 위반, 그 밑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느냐, 또 속은 속도를 정해놓고 그 위반 속도가 몇 초 동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세부적인 기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과 보이지 않는 화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연료가 절약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운전자가 운전하는 행위 손하고 발입니다.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위험운전을 하는 것이고 안전운전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운전 행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전자한테 정보를 주고 위반했을 때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경고음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일반 차주들이 아니고 회사 차량입니다. 운전기사분들이 기름값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아끼느냐 아니면 필용적으로 아끼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위험운전, 연료 낭비 운전을 하면 1초 단위로 경고음을 송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소리 안 나고 운행을 한다 하면 연비 그냥 20% 25% 올라가 버립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소리를 키우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능동적으로 한다, 소리를 다 끈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한다 하면 30% 올라갑니다. 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운전, 연비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경주 시내버스 최고연비, 이것은 CNG가 전체 차량 연비가 3.01, 디젤 차량은 3.59입니다. 시내버스입니다. 고속버스나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시내버스 가지고 이렇게 연비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울산 시내버스 4개사 1년 연료비 21억 원 절약, 온실 가서 595만 톤 저감하고 식물 효과는 170만 그루 식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버스 4개사 1년 연료비 12억 원 절약하고 온실 가서 250만 톤 저감하고 식목 효과는 71만 그루에 해당합니다. 식목 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20년생 소나무가 1년 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3.5kg입니다. 3.5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유 2.5kg입니다. 1리터당. 그리고 휘발유 차량 2kg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대전 시내버스 사고율 대인 가해 사고는 55.56%, 대인 피해 사고는 20% 감소하고 부품 20.28% 절약을 했습니다. 자, 울산의 데이터는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전의 사례는 구형 버전으로 한 것이고 울산의 사례는 신형 버전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난폭 운전이 개선됩니다. 최적의 변속 실행하고 효율적인 가속 페달을 조작하게 되고 안전한 브레이크 사용, 위험한 가속 제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RPM, 순간연비, 부하, 속도, 안전운전 경고, 연료 사용량, 누적연비, 시간정보, 부하, 시간당 연료 소모량, 운행시간, 운행거리, 공회전 연료 사용량 등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하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화된 빅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뭐 화물 차량들은 시스템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이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개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회사 차량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운전자를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열화시킬 필요가 있고 1등부터 꼴등까지 운전 실력을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같은 노선에 운행을 하는 차량에서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계열화시키는 거죠. 속도별 RPM 사용 위반 횟수 경고, 브레이크 사용 위반 횟수 경고, 과속 위반 횟수 경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비를 부착해 놔놓고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면 다 보이겠죠. 자기 자신도 볼 수 있지만은 교육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으면서 이 원리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운전하면 좋다 하면, 자, 들은 대로 자기 자신이 했을 때 배운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료 절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거, 사수를 거는 것도 아니고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라는 것은 1초의 소중함을 지켜야 경제운전이 되는 것이고 1초의 소중함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를 운행한다 그러면 1초 동안 몇 메다를 갈 수가 있을까요? 27m 날아갑니다. 그러면 1초 놓치면 앞차 간의 거리 27m다 하면 1초 놓치면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를 떠나서 안전거리 확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가 개발한 제품이고, 이게 제품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물차용은 화물차에 맞게끔 또 안전운전 점수도 제공합니다. 모니터에 그냥 뜹니다. 모니터에 뜨는데 시작과 동시에 100점을 줍니다. 자,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 이 4가지 항목 체크를 해서 100점 줘서 100km당 위반 횟수에 대해서 점수를 뺍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잘하면 점수가 안 빠지고 그냥 100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안전운전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운전 점수가 왜 중요하냐, 안전운전 점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100km 가는데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구나 바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행기록계에서 백업받아서 교통안전공단에 자료가 가면 자기가 받아봅니까? 안 받아보죠. 평가된 걸 자기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도로에서 왜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운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 열심히 벌면 뭐 하겠습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연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그 2가지 다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 장비가 개발되어 있고, 이 장비로 해서 배우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왜냐? 자동차 제조 분야, 정비 분야가 아니고 관리 분야, 사용 분야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차가 좋지 않다, 상태가 안 좋다 하면 RPM이 떨리거나 또는 가속 페달을 쭉 밟고 가는데 연료 분사량이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적재량을 똑같이 하고 다닐 때 연비가 얼마다, 그런데 내가 운전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연료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관리 쪽으로 보셔야죠. 이런 부분 RPM 하나만 하더라도 공회전 시켰는데 많이 떨린다 그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 상태가 좋을 때 RPM이 플러스 마이너스 1rpm 떨린다, 아니면 떨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많이 떨리고 있다 하면 엔진을 정비하셔야 됩니다. 고장 진단기로 안 뜰 때 미리 내 차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선 기술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운전 능력을 계량하는 빅데이터 평가 시스템입니다. 모든 차량에 장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게 정보 수집 분석, 이 데이터 왼쪽에 보시면 울산 시내버스들입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운전자 아이디 개인별로 다 분석을 해서 운전 행태 평가를 합니다. 서버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사 관리자들이 다 볼 수가 있고, 모든 운전자가 자기 회사 차량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고, 누가 운전 잘하니 못하니 평가된 결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죠. 운전자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 지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상공회의소에서 수백 명 모아놓고 이론 교육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입기사들 모르죠. 이론도 모르고 또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연비 운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실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규 기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안정된 상태로 연비 향상이 되고 정비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사고율도 줄어듭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은 쉬워요. 자기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만 해야 되겠다 하면 원가 절감 하시면 되고, 안전운전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경고음을 키워서 운전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연료를 아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리 다 끄고요. 지식을 주고 운전 연습을 하면 연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이나 봤을 때 사고율 감소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 저감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난폭 운전을 근절하고 연료비 절약, 정비비 절약, 부품비 절약, 소모품 비용 절약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냐?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난폭 운전 문화에서 안전운전 문화로 바뀐다. 그리고 운전자 개인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경쟁 심리에 의해서 운전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진교통 문화가 되는 것이죠. 자,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승차를 할 수가 있고요. 편안한 탑승을 할 수 있고 위험 운전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정시성이 확보되고 미세먼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어디서 나올까요? 대체적으로요, 배기가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난폭 운전을 하거나 거친 운전을 하거나 하면 타이어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이어요, 폐로 흡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타이어 가루가 날라와서 입으로 들어가고 폐에 쌓이면 고무재질입니다. 녹지도 않아요. 그럼 폐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자, 외국 사례에서는 타이어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배기가스보다요. 그래서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 승용차 타시는 분들 다들 타이어 수명이 뭐 1년 탄다 아니면 6개월 탄다 하면 타이어 교체를 하죠. 타이어 교체하면 분명히 타이어 처음에 부착했을 때 두께가 있는데 그 고무 두께들이 어디로 다 도망갔을까요? 다 길에만 깔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운전자들 입과 코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 찌꺼기들이 고무나 미세먼지들이 폐로 들어가서 쌓이지 않을까요? 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타이어 소모 줄여야 됩니다. 연비 운전 하시죠? 그러면 타이어 2배까지 씁니다.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요. 연비 20% 올리면 타이어 수명 2배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연비운전 하세요. 자, 우리나라 기름 다 수입합니다. 그죠? 매국 노조 많이 쓰면. 자,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쓴다. 자기가 돈을 주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된다. 이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넓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는데 100만 원을 절약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뭐 돈 내면 되니까 내 돈 내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그거 더 쓰죠. 쓰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절반은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전쟁입니다. 이적 행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매국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낄 수 있는 공간, 방심하는 가운데 국력을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연료를 많이 쓰는 것은 매국 행위와 똑같습니다. 자, 경제운전 분석하면 위험운전 근절할 수 있고 경제운전 실천할 수 있고 또 운전능력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연비를 향상시킨다. 연료를 절감한다. 그 이면에 있는 안전운전, 사회적 손실비용 그것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연습을 합니다. 익히는 것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할 때 적게 수입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연료를 절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터무니없는데 사기꾼들한테 낚이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 접근하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화물차주분들 그냥 일반 운전자하고 연비가 같아 자기 노력으로 연료비를 10% 아꼈다, 20% 아꼈다, 30% 아꼈다. 그 실력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50만원 차이 난다, 100만원 차이 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기름값을 쓰는데 한 달에 100만원을 절약한다면 1년이면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 방법을 배우면 자기가 화물차만 탑니까? 승용차 안 탑니까? 승용차 타죠. 그러면 승용차 탈 때도 연료를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산업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이나 친척한테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운전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요,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이런 교육 내용보다 현실성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나 지인들한테 가르쳐 줄 때 세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연료 아낄 수 있는데 아끼지 않은 것은 반영행위고 매국노와 진배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